임성환과 김순옥의 막장 공력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이 두 분이 전성기 시절에 진검승부를 한 경우는 임성환 작가하고 왕꽃소녀님을 기획할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일 만에 시신이 살아난다는 건 전직 드라마 PD이지만 현직 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소식. 안녕하세요. 아르동키TV의 대표 당락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좋아하시는 작가나 연기자는 물론 있으시겠죠. 저는 임성환 작가하고 두 편의 드라마를 했습니다. 왕꽃소녀님하고 하늘이시여, 그게 이제 그 작품들인데요. 임성환 작가 때문에 사실 받았던 혜택도 많이 있고 그만큼 얽힌 사건도 되게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막장이라는 단어를 처음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임성환 작가 아닌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술 더 떠서 막장 장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작가는 김순옥 작가일 겁니다. 김순옥 장르나 순옥적 허용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인데요. 자, 임성환 작가의 가장 센 라이벌이 결국은 지금 김순옥 작가가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르동키TV 오픈 개방 특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장 장르 작가 임성환과 김순옥의 막장 공력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임성환 대 김순옥. 여러분은 누가 더 막장 장르를 대표하는 대표 작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성환 작가는 천재성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임성환 작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임성환 작가 본인에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죠. 제발 다작하지 마시라. 이슈가 되는 작품보다는 좋은 작품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류의 잔소리들을 사실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순옥 작가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저는 이제 학교로 전직한 시기였기 때문에 김순옥 작가님하고는 사실은 같이 일하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자, 두 작가분은 공통점이 좀 있죠. MBC에서 단막 드라마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이름을 아주 화려하게 알린 작품들은 일일 드라마 포맷으로 대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두 분이 다 미니 시리즈 포맷을 집필하고 있지만 사실 작품의 그 드라마 2기를 보게 되면 일일 드라마 30분짜리 일일 드라마 2개를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그 작법을 보통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일일 드라마가 써내기 상당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아주 짧게는 6개월, 그리고 보고 또 보고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쉬지 않고 매일 작품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포맷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일 드라마를 비교적 빠른 주기로 다작을 하고 있는 작가라는 공통점도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동시대에 경쟁을 하고 있지만 임성환 작가의 대표작인 보고 또 보고나 인어아가씨는 1998년 그리고 2002년에 나왔고 김순옥 작가의 대표작인 아나의 유혹이나 천사의 유혹은 2008년, 2009년이니까 사실은 이 두 분이 각각 전성기 시절에 진검승부를 한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순옥 작가가 맹렬하게 활동하실 때 임성환 작가는 한 10년 정도의 은퇴, 잠정적으로 은퇴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성기 때 진검승부를 해본 경험은 관객으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좀 없다. 임성환 작가가 기록한 최고 시청률은 57.3%입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탑 10에 끼는 기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고 또 보고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김순옥 작가가 기록한 최고 시청률은 40%인데요. 천사의 유혹이죠. 그런데 그 임성환의 57.3%하고 김순옥의 40%를 같이 절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언어 노단입니다. 하나는 1998년도 기록이고 하나는 드라마가 조금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기 시작하는 2008년도 기록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건 사실은 좀 가치를 얻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작가가 모두 놀랄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라는 부분은
뭐 시청자들이라면 다 인정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두 작가가 사랑받는 장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환 작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일일 드라마 스타일의 작가입니다. 일일 드라마라는 건 소소한 일상의 에피소드를 가져다가 그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정서적으로 표현해서 시청자들에게 감정이라는 걸 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임성환 작가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딸기를 어떻게 씻어 드시는지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딸기를 칫솔로 닦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 대본을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그 일일 드라마에는 특화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사 위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아주 특화된 재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성환 작가가 어필할 수 있는 그 주시청층의 연령대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순옥 작가는 사건 위주로 아주 빠른 전개를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건을 터뜨리는 재주도 아주 남다르고, 그 터뜨린 사건을 그 전개해가는 속도감도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김순옥 작가를 지지해주는 시청층을 보면 10대, 30대의 젊은 여성층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통계는 나타나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막장 장르라는 말이 재미삼아 통용되고는 있지만 사실 막장 드라마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등장인물이나 사건들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세계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스러운, 그리고 개탄스럽고 놀라운 사건으로 차고 넘칩니다. 차마 드라마 소재로 가져다 쓰기 불가능한 사건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각박하게 변해갈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막장이라는 용어는 드라마가 다루는 소재 때문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드라마가 다루기에 적절한 소재가 있고 부적절한 소재가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작가는 자신이 선택한 소재를 왜 선택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루는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화 외계인이 실패한 진짜 이유에서 설명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임성환 작가하고 왕꽃 소녀님을 기획할 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성환 작가를 계약하기 위해서 당시 MBC에서 받던 특고료의 거의 3배 가까운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치를 인정한 거고,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이라는 걸 저는 자신했기 때문에 3배 가까운 돈을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드라마 시장을 다 망친다고. 이 거의 욕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CP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작가가 가져온 소재가 바로 무속이었습니다. 그 기획안을 가지고 임성환 작가하고 2달 정도를 기획회의를 하면서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씨름을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송에서 무속과 무속인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건 그 당시 제 개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소재는 방송에서 다루는 건 삼가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상생활의 일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다루는 일일 드라마에서는 무속을 소재로 한 그 드라마를 만드는 건 이거는 절대 삼가해야 된다는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거죠. 일일 드라마의 그 일상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무속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요즘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원한을 대행해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미니 시리즈라는 특별한 포맷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은 시청자들께서 워낙 장르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그걸 분명히 어떤 지적 능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가정 때문에 그런 소재를 드라마로 하는 게 크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시청률에서도 상당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예측도 되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는 무속을 일일 드라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조금 삼가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무속 관련한 사건을 주변에서 실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 생각에 동의하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 본 게 뭐냐면, 무속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다뤄보자. 무속인의 사랑과 소외된 삶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임성환 작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죠. 그런데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한 달 정도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MBC에 방송을 한 드라마인데 KBS의 드라마에게 초반에 시청률이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대본에 슬슬 무속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섞어서 풀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는 신내림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처구니 없게도 말입니다, 무속에 관한 이야기를 살살 섞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청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한 지 한 2달 정도 돼서는 KBS하고 비슷한 시청률 경쟁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기면서 끝났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자, 결국은 임성환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시청률 면에서는 맞았다고 결과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드라마가 불량식품 같은 드라마라는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던 거죠.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한 저녁 8시 50분 모였답니다. 그때부터 사무실 전화가 불나기 시작을 합니다. 왕꽃선녀라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인물이 실제 인물을 차용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왕꽃선녀가 근무하는 동네가 어디냐, 그 집 전화번호는 알려달라, 그런 전화가 거의 100%입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이제 차를 가지고 지역 이렇게 다녀보면 지역마다 왕꽃소녀 간판을 단 무속인을 한 명 정도쯤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끔은 저도 구경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게 바로 드라마의 영향력이라는 거에 저는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일일 드라마로 무속이라는 소재를 다룬 것 자체가 결국은 막장 작가, 막장 드라마라는 딱지가 붙게 된 저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소재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한 소재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저는 학술적으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장 드라마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작가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스토리 전개의 논리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라고 정의합니다. 자, 왕꽃선녀님의 99회 대본에 담겨있던 사건이 저는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99회 대본에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무속인의 사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 깨어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은 여러분들 간혹 전해 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망 진단서를 받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은 시신의 장례 절차 중에는 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대염과 소염으로 구분하는 이 과정에는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시신을 정갈하게 닦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입, 코, 귀를 솜으로 막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있는 구멍을 다 막은 상태에서 3일 만에 시신이 살아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례가 유일한 건데, 성경의 사례는 이게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왕꽃선녀님 99회 대본에서 죽은 왕꽃선녀가 염을 한 지 3일 만에 관에서 똑똑 녹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왕꽃선녀의 동생이 관을 열어보죠. 죽은 왕꽃선녀가 눈을 뜨고 있고, 왕꽃선녀의 동생은 우리 누나가 살아있다고 아주 난리 소란을 부리는 장면이 99회 대본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본을 받은 기획자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절대 방송할 수 없다고 대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이 될래니 이상하게 그 시점에, 이런 결정적인 대본을 받은 바로 그 시점에 몇 가지 사건이 동시에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임성환 작가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교체된 작가를 통해서 99회하고 100회 대본을 수정해서 방송을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무당 이야기는 왕꽃선녀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막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에 대한 얘기가 이게 절대 아니고, 전직 드라마 PD이지만 현직 학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소신, 학자로서의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성환과 김순옥의 막장 지수 대결을 위해서 간단한 서베이를 했습니다. 완전히 장난삼아 한 건 아니지만 동시에 완전히 학술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학술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어떤 설문조사 서베이를 한 건 아닙니다.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관계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하는 열혈 시청자들, 이런 분들은 거의 드라마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40, 50대 특히 열혈 여성 시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그 중에 22명의 그 현실 전문가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두 작가의 막장 지수를
분석해 봤다는 겁니다. 학술적인 접근이 아니고 흥미 위주의 조사였기 때문에 결과는 더욱 재밌습니다. 두 작가의 막장 지수를 수치하기 위해서 저는 6개의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얼마나 참신한 것인가, 참신성, 그리고 제가 기회 쓸 때마다 주장하는 논리성이죠. 스토리 전개의 논리성, 그리고 주제에 담겨있는 시대정신.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건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표현의 창의성, 그리고 드라마의 화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사를 써내려가는 필력, 이렇게 6가지 변수를 설정을 해서 각각 변수에 5점 척도를 적용을 해서 점수를 매겨달라고 응답자분들에게 요청을 했고, 응답하신 22명의 평균값을 산출해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소재의 참신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재의 참신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재의 자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반어적으로 표현하면 남들은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작가도 생각하고는 있지만 차마 다루지 않는 소재에 대해서 이 두 분의 작가가 얼마나 도전적으로 그 소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분들은 덜 자극적이라고 생각할수록 1점에, 그리고 매우 자극적인 소재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점에 체크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작가의 소재의 참신성에 대한 대결에서 진짜로 마치 이 사람들이 쓴 드라마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 구독, 좋아요